알아두면 도움되는 고전의 전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그림 속 털복숭이 아저씨는요, 풍류의 은사로 이름 높은 도연명입니다. 그림 속 장면은 갈색의 배 보자기로 술을 거르는 장면인데요. 이 보자기는 평소 도연명이 머리에 쓰고 다니던 두건이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갈건 녹주도예요. 갈건은 배 두건, 녹주는 고급지지 않은 막술입니다. 문학작품 속에서 도연명을 빌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귀거래사, 도화원기, 오류선생전의 내용을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모두 도연명이 남긴 작품의 제목들인데요. 귀거래사는 그가 13년간에 걸친 관리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향리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은자의 생활로 들어간다는 선언의 의미를 가진 작품입니다. 관복을 벗어던진 그의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시에 횡행하던 뇌물의 관행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류선생전의 주인공은 도연명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류선생입니다. 이 오류선생을 가리켜 빈천을 겁내지 않으셨고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도화원기는 여러분도 대강의 내용을 알 듯 싶은데요. 탐욕도 전쟁도 없는 이상향의 모습을 그려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도연명을 용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론 그가 귀거래하여 돌아간 고향인 심양, 율리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심양과 율리는 광주시 역동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망해에 죽장을 짚고 맑은 계곡을 찾아가 갈건에 받은 녹주를 마시고 줄 없는 검은고를 두드리며 시를 읊조리길 즐겼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풍류라고 일컫는 그것입니다. 도연명은 또 국화꽃의 시인으로도 유명한데요. 동쪽 울타리에 황국을 심고 즐기는 풍습이 그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며 이는 이상적인 선비의 삶으로 동경되었습니다. 수능특강 제2강 동동의 9월 노래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하 꽃이 안에 드니 세셔 가만하여라 동동다리. 이것은 도연명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9월 9일 중양절에 약이 되는 국화차, 국화주, 국화전을 먹고 국화 화분을 방에 들여 감상하니 세서 가만하여라. 즉 초가가 한가하구나.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안빈 낙도하는 도연명의 삶을 묘사해 놓은 듯합니다. 아무튼 도연명은 중국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 문학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신의 노래에 도연명을 용사함으로써 유유자적한 풍류의 삶, 청빈한 삶, 안빈 낙도의 청신,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무릉의 도원, 도연명의 도화원기의 배경입니다. 무릉에 한 어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물 위에 도화가 둥둥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꽃을 따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커다란 바위 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름다운 별천지가 펼쳐졌고 그곳에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았더니 옛날 진나라 때 바깥 세상의 난을 피해 이곳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세상의 왕조는 바뀌고 또 바뀌었으나 그것과 무관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바깥 세상으로 돌아온 어부가 다시 그곳을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릉도원은 이상향의 의미를 지니며 무릉이나 도원, 도화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고전 시가에 도화가 소재로 쓰인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집니다. 우선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냅니다. 또 공간적 배경이 선경이라 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릉도원을 비유하여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 세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드물게는 계절적,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데서 멈추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용례를 보겠습니다. 김득연의 산중잡곡 제14수입니다. 도원에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오타 있네요. 네가 아니라 예,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도원이 있다는 말을 옛날부터 들었는데 내가 보질 못했어요. 홍하이 만동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홍하는 붉은 노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노을이 만동,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 진짓 거기로다. 짐작하건대 이곳이 바로 도원이로다.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인가 하노라. 자, 그 홍하가 만동한 그곳에 있는 나 바로 무릉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무릉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 이상향에 거하는 사람,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시조입니다. 포항의 죽장면 이밤리는 경관이 빼어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한 박일로가 이밤 29곡이라고 하는 연시조를 지었습니다. 이 연시조는 이밤의 28경 28군데의 아름다운 곳을 그려낸 건데요. 그 중에 피세대를 소재로 하고 있는 수에 해당합니다. 명리에 뜻이 없어 배옷에 막대 짚고, 명리를 달리 표현하면 공명과 부귀입니다. 그것에 뜻이 없어서 배옷에 막대, 안빈 낙도하는 은자의 모습을 드러낼 때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방수심산하여 피세대에 들어오니, 방수심산, 산수를 신방하다, 자연을 찾다 이죠. 피세대는 세상을 피한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집어 무릉도원도 여기론가 하느라. 피세대를 무릉도원으로 여긴다는 말은 자신이 이상향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능특강 제10강 정선 아리랑입니다. 구전되는 민요이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합니다만 교재에 수록된 5절만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발췌한 노래를 1, 2, 3, 4, 5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1절 명사심리가 아니라면 해당화는 왜 피나, 무춘삼월이 아니라면 두견새는 왜 우나.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해당화로 유명한 곳은 원산, 지금은 북한 땅이죠. 그곳의 명사심리라는 바닷가 동네입니다. 두견새는 3월 모춘, 즉 늦봄에 울어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심화하는 사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명사심리가 해당화 명승지라고 해서 거기에만 해당화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시인 가객들이 늦봄의 두견새 울음을 노래에 넣었다고 해서 그때 3월에만 두견새가 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곳은 정선. 지금은 3월도 아닌데 두견새 울음소리가 화자의 가슴을 후비고 흐드러지게 핀 해당화에 님 그리워 눈물이 납니다. 상상해보세요. 문학감상의 키포인트는 상상력입니다.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라는 후렴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일본의 동경이야 그 얼마나 좋으냐. 꽃같은 나를 놔두고서 연락산을 탔나. 일본 동경이 얼마나 좋기에 나를 두고 연락선을 탔느냐며 임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임의 부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네요. 역시 후렴이 붙어 있습니다. 3절 서산에 지는 해는야 지구야 싶어서 지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야 가구야 싶어서 가나. 서산으로 해가 지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일인 것처럼 임도 불가항력에 의해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노래함으로써 원망의 마음을 거두고 있습니다. 4절 정선이 좋다고 하여도 딸 주지는 말어라. 강낭밥 사철치기에 어금니 다 빠졌구나. 자, 오지인 정선에서의 곤고한 생활을 노래한 부분입니다.
강낭밥 사절치기. 강냉이는 옥수수죠. 이 옥수수 하나를 4도막을 내어서 밥을 지은 것을 강낭밥 사절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옥수수가 마르면 딱딱하잖아요. 그 강낭밥을 계속 먹다 보니 어금니가 다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정선의 구명은 무릉도원 아니냐? 도원은 어디를 가시고 산만 충충하네. 자, 구명은 옛 이름이라는 뜻이죠. 정선은 고려시대 때 도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상향을 가리키는 지명. 그런데 실제 생활은 강낭밥 사절치기의 어금니가 다 빠질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서의 공고함이 서로 지명하고 모순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유는 민중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면서 이루어지는 적층 문학입니다. 소박하고 진솔한 민중의 삶의 모습과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죠. 보통 선우창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발췌된 이 부분은 선창, 매기는 소리 부분이고요. 각 사이사이 절 사이에 있는 생략된 후렴 부분을 후창, 받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철의 성산별곡은 지난 심화국어 시간에 배웠던 면왕정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나중에 이 두 작품을 견주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듯 싶어요. 20대 중반의 정철이 담양에서 글 공부하며 지낼 때 서하당과 식영정을 지은 그와 인척지간이자 동문수학한 학형이며 평생을 교유한 인간적 스승이자 동지인 김성원을 위해서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창 아적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선홍의 해올일이 콧없도 아니하다. 창문 너머로 아침볕이 피어날 때 은은히 풍기는 매화 향기를 맡으며 잠을 깹니다. 선홍, 신선선자의 노인옹자입니다만 존칭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노인보다는 어르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선홍은 김성원을 빗댄 표현이죠. 선홍의 할 일이 곧 없지 않다. 송순의 면왕정가에 나오는 표현이 떠오르죠. 정철은 송순의 애제자입니다. 울밑 양지편에 외씨를 삐어두고 매건이 도덕원이 빗김에 달아내니 청문고사를 이제도 있다 할다. 자, 이것은 청문고사를 용사한 것입니다. 진나라의 벼슬아치였던 소평이라는 인물이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자 벼슬을 버리고 평민이 되어 장안성 청문에서 오이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고사입니다. 이로써 소평은 절개를 지킨 은자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나라 은자 소평에 김성원을 빗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회를 배하 신고 죽장을 흩떠디니 도합힌 시냇길이 방초주에 니엇이라 닷볶은 명경 중 절로 그린 석평풍 그림제를 버들 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 도원은 어둠이요 무릉이 여기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쭉 봐도 다분히 도연명을 겨냥한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죠. 자, 옛 시가는 단순히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 예술로서 뿐만 아니라 학문의 넓이와 깊이를 점검하고 확충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설하고 싶은 내용이 무궁무진하지만 요즘의 대세를 따라 겉만 훑고 가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붙들어 매고요. 자, 각설 시작합니다. 망해는 부들신, 배하 신고는 배하라는 단어 기억하죠? 남열을 배하타고 취흥을 배하거니. 자, 여기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신나요? 미처 발 뒤꿈치를 꿰지 못하고 막 손가락 끼워 넣으면서 현관문 막 나서잖아요. 그런 경험 없나요? 자, 바로 그 모습이 망해를 배하 신고의 장면인 거죠. 보세요. 뒤에 축장, 대지팡이도 막 흩어지잖아요. 자, 그러고는 복숭아꽃이 피어 있는 길 옆으로는 나란히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시내 둑방에서는 향긋한 플레음이 풍겨옵니다. 자,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닷볶은은 띄어쓰기를 안 해야 되는데 나의 오타입니다. 붙이세요. 자, 이것이 왜 잘 닦은으로 해석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이의 주석에 한자가 끼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는 없지만 무슨 근거가 있었겠거니 짐작하며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 잘 닦은 명경. 명경은 환한 거울이잖아요. 잔잔한 시내를 빗댄 표현이죠. 자, 거기에 석병풍, 바위산이 병풍의 그림처럼 비춰집니다. 그 그림자를 벗을 삼아 서하로 함께 가니 도원은 어딘 거야? 여기가 물은 같은데?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못 참겠어요. 한마디만 할게요. 이 노래가 김성원에게 바친 노래라잖아요. 김성원은 서하당의 주인입니다. 서하당은 둥지를 뜻하는 서자에 노을 하자를 써요. 아마도 서하당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장관이었나 봅니다. 노래 속에 나오는 서하는 김성원의 서하당을 겨냥한 언어유희예요. 서하당으로 가는 길을 도연명에 대한 지식과 버무려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 중에 꼭 문학도가 탄생해서 구린 해설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고시가를 재조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허유와 소부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입니다. 기산지절 허유와 소부. 요 임금이 이상적인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유는 덕치로 이룬 태평성세의 치적 이외에 선양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양이란 임금이 살아생전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뜻으로 가장 현명한 사람에게 천하를 맡긴다는 숭고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를 맨 먼저 실천한 왕이 바로 요임금이죠. 요임금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지자 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마음먹었어요. 자신의 아들 단주를 몹시 사랑했습니다만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제목감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사로운 부자 관계보다는 천하를 다스리는 공적인 대의가 먼저였기 때문에 단주를 차기 황제로 내세우지 않은 거죠. 후계자를 물색하던 요임금은 허유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허유는 의를 존중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바른 자리가 아니면 앉지 않았고 당치 않은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 허유를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태양이 떴는데도 아직 횃불을 끄지 않는 것은 헛된 일이오. 선생 같은 현자가 있는데 찌질한 내가 임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허유는 태양이고 요임금 본인은 횃불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컨대 천자의 자리를 받아주시오. 그랬더니 허유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뱁새는 넓은 숲속에 집을 짓고 살지만 나뭇가지 몇 개면 충분하고 두더지는 황하의 물을 마셔도 배만 차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포인이 제사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시축이 부엌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셰프가 음식 안 만든다고 지배인이 셰프 노릇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러고는 허유는 요임금을 피해 기산으로 거처를 옮겨갔습니다. 자, 그런데 요임금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구주라도 그럼 맡아주시오. 자, 말하자면 대통령이 싫으면 서울시장 자리라도 맡아달라, 이런 얘기죠. 자, 허유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재물에 욕심이 없었던 허유는 그런 말을 들은 자신의 귀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흐르는 영천 간물에 귀를 씻습니다. 자, 그때 때마침 소 한 마리를 앞세우고 지나가던 소부가 이 모습을 보고 허유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귀를 씻소? 자, 요임금이 나를 찾아와 이차 저차 저차. 소부는 큰 소리로 껄껄 웃으며 허유를 나무랍니다. 당신 숨어 산다는 소문 퍼뜨렸으니까 그렇지
그런 구질구질한 말을 듣지 않으려면 애당초 이름 내지 말았어야죠. 진정한 은자라면 은자라는 소문조차 나면 안 되는 것이라오. 자, 이렇게 한 방 먹인 다음 소를 몰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영감, 소한테 물 먹인다며 어딜 가시오? 자, 당신 그 더러운 말 씻은 그 구정물을 내 소에게 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요? 하고 상류로 올라갔다고 해요. 자, 이것은 중국의 고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고사에서 비롯되어 쓰이는 성어들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산지절, 굳은 절개를 의미합니다. 자, 기산은 이들이 살았던 산의 이름이고요. 거기에 흐르는 강은 영수, 다른 말로 영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지명들이 나오면 허유, 소부 얘기하는 것이로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허유, 소부 이 두 사람을 줄여서 소허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 쓰지 않았는데요. 부유라고 줄여서 표현한 곳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인물들이 고전 시가에 인용이 된다면 은일의 현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로군 이렇게 떠올리면 된답니다. 자, 허유기표라는 성어도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허유가 바가지조차도 없어서 흐르는 물을 마실 때 그냥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셨대요. 그러니까 이웃에서 바가지 하나를 허유에게 주었답니다. 허유가 물을 떠마시고 그 바가지를 나뭇가지에 이렇게 날마다 걸어놓고는 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바가지의 소리가 막 다닥다닥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바가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바가지를 버리는 행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바가지조차 소유하지 않았다는 건 은둔자의 태도입니다. 무소유의 태도인 거죠. 자, 바가지 소리, 네, 그것은 세속의 모든 것들을, 소리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은둔자의 태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유기표는 은둔자가 지녀야 할 무소유와 세속을 멀리하려는, 시끄러운 소리를 멀리하려는 이러한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성삼별곡의 일부입니다.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길을 쌓아두고 망고인물을 거스리 하여 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할시야. 한기는 숱한 인물의 이야기를 기록한 한문으로 된 책을 말합니다. 산중에 벗이 없어. 친구가 없다는 말은 괜한 소리이고요. 책을 벗삼아 독서하는 장면입니다. 책을 잔뜩 쌓아놓고 독서를 통해 시간을 거슬러 책 속의 옛 인물과 만납니다. 참으로 성현도 많고 호걸도 많습니다. 하늘 삼기실제 곧 무심할까만한 어띠한 시온이 일락배락하였난고 모랄 일도 하거니와 애다롬도 그지없다. 하늘이 이들을 창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겠는가마는 조물주가 사람마다 소명을 주어 세상에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무심히 인간을 만든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어찌하여 시운이 일락배락 오르락내리락 하였는가? 그 어떤 사람도 한평생이 평탄하지 않잖아요. 모를 일도 많고 애달게도 끝이 없다. 유한한 인생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말합니다. 기산의 늙은 곱을 기나너이 씻떴던 고 박솔에 떨친 후에 조장이 가장 높다. 자, 기산 하면 소부허유 이렇게 떠올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에 귀 씻는 이야기가 나오니 그 중에 허유를 인용한 겁니다. 자, 고불은 예전에 문과에 급제한 아버지를 높여 이르던 말이라는데 그냥 상대를 높여 이르던 관습적 용어로 보면 됩니다. 자, 나의 어린 시절에는 상대를 높여줄 때 이 선생님, 김 선생 하면서 선생을 붙였는데 어느 사이에 박 사장님, 한 사장, 자, 이렇게 사장도 아닌데 사장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아무튼 허윤님 어떻게 귀 씻을 생각을 다 하셨어요? 하고 예찬하는 겁니다. 자, 박솔이 시끄럽다고 떨쳐버리기까지.
바로 허유 기표를 말하는 거죠. 조장이 가장 높다. 조장은 지조와 행장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지조, 행장, 행동하는 것이 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작자미상의 유산가, 산놀이 노래입니다. 이 유산가의 장르는 잡가인데요. 잡가는 조선 후기에 민중이 즐기던 대중가요로 오늘날로 치자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트로트쯤으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화자가 보고 있는 것은 병풍처럼 서 있는 층암절벽의 폭포수입니다. 이 폭포수를 수정염, 즉 크리스탈로 만든 발에 비유하고 은옥, 은구슬, 옥구슬에 빗대었습니다. 천방저 지방저 소크라지고 펑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층암절벽이니 표면이 밋밋한 절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물이 일자로 떨어지지는 않겠죠. 층을 이루는 바위 표면에 부딪혀서 물줄기가 위로 솟구치기도 하고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퍼지기도 하고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 물보라가 마구 튀기도 합니다. 폭포수의 시각적 이미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콸콸, 주룩주룩, 쏘알쏘알, 으르렁 콸콸. 폭포수의 청각적 이미지를 온갖 의성어를 동원해서 생동감 있게 묘사했네요. 그러고서는 이곳을 소부와 허유가 대화를 나누던 기산의 영수가 아니냐고 하는데요. 이 노래에서 소부, 허유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관습으로 끌어들인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은자의 조장과는 무관하게 소부, 허유, 기산, 영수가 입에 올려졌다는 거죠. 조선 전기 도연명의 기상이 풍류의 의미였다면 후기로 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노세노세 이것이 풍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작품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이 유산가는 인터넷 사전에 자연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면서 부르는 여성 유희요이다 라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싶으니 한 작품만 더 다루겠습니다. 곰비님비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첫 단서는 고려가요 동동 서사에 있습니다. 덕일랑 곰배에 받잡고 복일랑 림배에 받잡고. 여기서 곰배와 림배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나는 곰은 신령님, 림은 임금으로 생각합니다. 이 동동이라는 무곡이 궁중연회에서 사용되었음을 생각할 때 첫 술자는 신께 덕을 기원하며 올리고 다음 술자는 임금께 복을 기원하며 올렸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죠. 그러다가 먼저와 나중이 앞과 뒤로 좌와 우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임비곰비 또는 님비곰비는 몸이 수평적으로 왔다 갔다 허둥지둥하는 모습이고 천방지방, 지방천방은 하늘천 땅지, 몸이 수직적으로 오르내리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곰비님비와 천방지방 이 두 단어는 오늘날까지 살아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 의미는 많이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자미상의 사설시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지어 먹고. 자, 님이 온다고 했어요. 저녁밥을 이르게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서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았습니다. 자, 옛날 양반 사대부 가문은요, 집 동이 세 채가 있죠. 안채, 사랑채, 행랑채. 그러니 아녀자들이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문을 건너 대문을 나가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문지방 위에 앉아서 이수로 가액하고, 자, 이수, 손으로 써 라는 한자어를 사용한 거예요. 가액, 액은 이마를 나타내는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마 위에 손을 이렇게 얹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도 좀 먼 곳을 살펴보려고 할 때, 이렇게 신경을 집중해서 무언가를 멀리 있는 걸 바라보려고 할 때, 이렇게 손을 이마에 이렇게 올리고 볼 수 있잖아요. 보잖아요. 그죠? 자, 그 모습 상상하면 된답니다.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자, 님은 저 산 건너 산 중턱에 고개를 넘어서 나에게 오실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거머히들 서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검은색 먼저 쓰고 흰색 썼네요. 거머히들. 오늘 우리는 흰색부터 쓰죠. 희끄무레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가 희끄무레 한 것이 보여요. 저것은 님이로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벗어 품에 품고, 자, 옛날 버선은 발을 이렇게 옥죄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선을 꽉 조여 있는 발로 뛰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버선도 벗고 또 신도 벗고, 옛날 집신 내지는 고무신, 네, 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신을 다 벗어버려서 맨발로 막 뛰어서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허둥지둥 헐레벌떡 진대 마른데, 자, 모든 것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 네, 허위허위 혹은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연말 하려 하고, 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말을 이렇게 하려고 곁눈을 흘끗 보니, 어머 세상에, 그 거머히들 서 있던 것이 님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상년 7월 열사한 날 갈가벗긴 주출이 3대였답니다. 상년은 작년이에요. 작년 7월 14일에 껍질을 다 벗겨놓은 주출이 3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자, 3대는 뭐냐 하면, 3이 뭐냐 하면, 우리 왜 그 배옷 입고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배는 옷감의 이름인데요. 이 배를 짜는 재료가, 원료가 바로 삼이라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이렇게 대가 길게 자라는데요.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여러 가지 가공을 거쳐서 삼배라는 옷감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대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님이 서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뜰히도 나를 속였구나. 모처라 밤일시망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우일 뻔하겨라. 네, 마침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했구나. 이거 완전 개그잖아요. 그죠? 자, 정말로 진솔한 사랑의 감정, 님을 그리는 마음 그려져 있는 작자미상의 사설시조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 참 길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잊지 말고 많은 내용 기억해 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